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상시근로자라는 말을 많이 우리가 사용하게 되죠. 그러면 중대재해처벌법 처벌 기준도 상시근로자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제 바뀌게 되죠. 상시근로자가 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뭐 5인 이상인 사업장은 또는 뭐 50인 이상인 사업장은 뭐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상시 근로자가 뭐를 의미하는지를 일단 알아줘야 되겠죠. 자, 상시 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기한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보통 우리 현장에서 많이 사용하는 용어죠. 무기계약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기간이 정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이제 근로를 하는 그런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무기계약직이라고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근로자를 포함하고 그 다음에 기간이 정해져 있는 기간제 근로자 뭐 1년 뭐 2년 이런 식으로 기간이 정해져 있는 사람 그 다음 또 일용 근로자도 상시 근로자라고 봅니다. 일용 근로자도 포함하고 있죠. 일용 근로자 그 다음에 파견되어 있는 근로자 있죠. 파견 근무를 와 있는 근로자를 말하는 거죠. 어떤 다른 뭐 해당 그 뭐 업체에서 우리 현장으로 파견 와 있는 근로자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직 근로자 뭐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상황이죠. 사무직 근로자. 그 다음에 공무원. 그 다음에 외국인 근로자를 가만히 보면은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 입국 또는 체류 자격 만료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불법 체류자라고 해서 그 외국인 근로자를 뭐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고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여튼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시 근로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근로 현장에 근로하고 있는 모든 인력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상시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는 뭐 어떤 경우에 해당되느냐 한번 봅시다.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에는 포함되지만 안전보건을 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뭡니까?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도급 계약을 했다든지 아니면 용역 계약을 했다든지 위탁 계약을 했다든지 해서 우리 현장에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업체가 있고 다른 업체에서 도급을 줬는데 그 도급했는 사람들이 우리 현장에서 와가 있는 경우에는 우리 현장에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입니다. 그 다음에 수급인 소속이 5명 미만이죠. 그럼 법 적용을 어디다가 하는가 하면 도급인에다가 하게 되는 겁니다. 도급인 이 법 적용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 이러다가 수급인 소속이 5명 미만이다 이러면은 뭐 도급인 소속의 법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도급인 소속 상시 근로자가 5명 밑으로고 5명 미만이고 수급인이 5인 이상이다. 그럼 법 적용을 어디다가 받아야 되느냐? 수급인에다가 받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은 상시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는 근로자의 규정이죠.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지만도 뭐는 해야 됩니까? 안전보건 대상은 맞습니다. 그죠?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는 포함을 시키지 않더라도 안전보건 의무는 다 해야 됩니다. 우리 현장의 사업주가 다 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뭐 일을 하다 보면은 특수 형태로 근로하는 형태들이 뭐 그 현장에 따라서 이제 발생하겠죠. 뭐 요 일만 잠깐 하고 간다든지 뭐 특수한 경우 요것만
한다든지 뭐 이거 수리만 하고 간다든지 이런 형태 근로 형태가 아니고 뭐 고치고 간다든지 상시 근로가 아니고 뭐 그런 형태를 말하는 거겠죠. 특수 형태의 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등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상시 근로자는 우리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 행위를 하는 근로자들은 전부 다 포함되는 겁니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가 뭐 불법 입국이든 뭐 체류 기간이 만료됐건 이런 거 관계없이 무조건 우리 근로 현장에서 일하고 있었으면 다 상시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봐야 됩니다. 규정을 그렇게 하고 있죠. 근데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죠. 상시 근로자로 보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제3의 근로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렇지만 상시 근로자에 포함은 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안전보건 확보 대상에는 맞습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죠? 안전보건은 반드시 안전보건은 반드시 해줘야 되는 얘기죠. 이 사업주가 해당 사업주가. 그 다음에 특수 형태로 근로하는 종사자들 있죠. 근무하는 종사자들 이런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아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안전보건 확보 의무 사항이 있죠. 뭐를 해야 되냐 이 말이겠죠. 뭐를 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요거를 한번 보면은 확보 의무에 대해서 한번 보면은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나 마찬가지죠.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업, 어떤 사업이 있겠죠. 실질적으로 이 사업주가 지배하는 사업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도 시키고, 그 다음에 급여도 주고, 그 다음에 안전관리도 실제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하는 사업장이죠. 그 다음에 사업장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위험 또는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를 고려하여 다음 조치를 하여야 된다 이 말이죠.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들은 자신들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거나 운영 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이 말이겠죠. 어떤 행위인지 한번 볼까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식으로 우리 사업장에서 안전하고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체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이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예방을 위해서 재해 예방을 위해서 필요한 인력과 예산들을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냥 뭐 말로만 해가지고 안 되겠죠. 필요한 인력들, 뭐 안전관리자라든지 보건관리자라든지 이런 인력들을 규모에 맞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200명이다 그러면은 우리 근로자들이 200명이다 이러면 거기에 맞는 적절한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되겠죠. 법 규정에도 다 있죠. 어느 정도 인원에 몇 명을 배치해야 된다. 이거를 맞게끔 배치해야 됩니다. 그런 안전 인력들이나 이런 배치들은 최소한의 기준이죠. 법에서 정해놓은 것은. 그러나 실질적으로 할 때는 그보다 더 많은 인원을 배치하는 경우가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많이 발생했죠. 왜냐하면 그 인력으로 기업에서 봤을 때 이걸로 이 인원으로는 우리 전 근로자들의 안전과 보건 관리에 미흡하다 이러면은 법 규정보다 더 강화해서 실제로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요즘 현재 이런 뭐 대기업들 추세를 보면은 우리가 직접 고용하는 그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인원을 뭐 상시 근로자 300인 이상의 한 명씩으로 이렇게 보통 보고 있죠.
그러나 보통 대기업이나 이런 데서는 조금 더 안전관리와 보건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법 규정보다 조금 더 강화되어 있는 200명당 한 명씩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자꾸 강화되어 스스로 강화시키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리고 중대재해 발생 시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해야 되겠죠. 한번 발생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도 발생을 했으면은 발생을 했는 거에 대해서 다시 재발 방지를 대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재발 방지죠. 한번 발생했는 그 재해를 다시 발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조치를 취하는 거죠. 그다음에 행정기관이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따라서 개선하거나 시정을 명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을 통해서 300인 이상 업장에서는 무조건 하라. 이렇게 법령에 따라서 개선 명령이 들어오면 반드시 그걸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따른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를 반드시 취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의 의무이죠. 반드시 해주어서 뭐를 해야 되느냐?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재해 방지를 해야 되겠죠.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이런 반드시 의무들을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누구를 보호하느냐? 이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겠죠.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 그러니까 누구를 보호를 해야 되느냐 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종사자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자,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란 뭐냐 이 말이겠죠. 실질적으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말하는 거겠죠. 그런데 어떤 사업장에 책임 소재를 조금 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는 내가 사업주인데 이 사업장에 대표로는 이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벌을 좀 면할 목적이라든지 다른 기타 목적으로 자기는 실장으로 해놓고 그냥 직원으로 해놓고 사장이 아닌 사람을 실제로 사장으로 배치해놓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실질적으로 여기 이제 규정에 딱 나와 있죠. 해당 사업장의 또는 사업장의 조직 인력 예산 등에 대해 결정을 총괄하여 행사하는 경우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실질적으로 지배 운영 관리하는 사람이 이 대상이 되는 거죠. 이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를 보호해야 되느냐? 종사자의 범위가 있죠. 보호 대상은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당연히 대상이 되겠죠. 안전보건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직접 고용한 근로자는 당연히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가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돈을 받고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임금을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무조건 다 포함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을 했다면은 무조건 다 포함되는 거겠죠.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도급, 용역, 위탁은 상시 근로자로는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카운트하지는 않았는데도 반드시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은 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계약의 형식에는 관계없습니다. 무조건 우리 현장에서 대가를 목적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목적으로 일했는 사람은 무조건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계별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했던 사람까지 다 포함하는 거겠죠. 우리가 도급인이고 우리 회사가 도급인이고 용역 계약을 하면은 수급인이 있겠죠. 그 수급인의 근로자, 그 다음에 수급인에게 대가를 목적으로 수급인한테 노무를 제공해서 결국은 우리 현장에서 일했는 사람이죠. 우리가 하청을 줬기 때문에 하청받은 수급인이 그 직원들을
우리 현장에 이제 근로를 하도록 했죠. 그러면은 무조건 다 우리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보호해 주어야 될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우리 현장에서 대가를 목적으로 일했는 사람은 무조건 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대상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대상이 다 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조치는 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냐, 안전보건 관리 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어떻게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그 다음에 이행에 관한 조치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 것이냐를 알아봅시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기업 스스로 요 내가 있죠. 기업 스스로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합니다. 기업이 스스로 파악하고 그 다음에 우리 현장에서의 위험 요소를 어떻게 제거하고 대처하고 통제할 것인가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실제로 이행해야 되는 거죠. 뭐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방지하기 위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근로자 건강 보호를 하기 위해서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개선. 그죠? 한번 그냥 방안만 마련해 놓고 그냥 뭐 그 법이 하락하니까 그냥 한번 마련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 거겠죠. 상황이 바뀌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 방안도 바뀌어야 되겠죠. 상황이 근로 현장의 상황이 바뀔 수가 있죠. 늘 바뀌는 거죠. 그럴 때는 늘 거기에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산업안전보건법에 원래 있었죠. 안전보건관리 체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안전보건관리 체계하고는 다른 겁니다. 어떤 식으로 다른가 하면은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 방침을 스스로 결정하는 겁니다.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가 위험 제거를 하도록 만드는 거겠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안전사고나 재난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 사업주가 그 책임져야 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거죠. 왜냐하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의 규정에 의하면은 안전보건관리체제를 뭐 어떤 경우에 한다 이렇게 딱 정해져가 있죠. 정해져가 있는데 중대재해처벌법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서 보듯이 스스로 사업주가 자기의 사업장에 스스로 위험 요인을 파악해서 스스로 대처 방법을 제시를 하고 이행하라 그리고 개선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죠. 내가 사업주인데 우리 사업장에 대해서 내가 안전 조치를 하거나 보건 조치를 해야 되는 범위가 엄청나게 넓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하면 그 책임 또한 엄청나게 커지는 거겠죠. 만약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딱 규정되어 있는 그 항목들만 우리가 뭐 안전이나 보건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 이렇게 되면 그 규정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업주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모든 우리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유해와 위험 요인들에 대해서 스스로 그 위험 요소와 유해 요소를 제거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 범위가 더 넓어지는 거겠죠. 요 보면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한번 봅시다. 기본적인 경영 철학과 의사 결정의 일반적인 지침이 담겨 있어야 하는 겁니다. 안전보건에 대해서. 다음에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 등 특성과 조직 규모에 적합하도록 수립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가 엄청 큰 사업장이다. 어떤 조직의 특성이 있다면 그 특성에 맞게끔 관리 통제 가능하도록 제거하고 그 위해 요소를 제거하고 대처할 그런 요소들이 충분할 만큼
특성에 따라서 적합하게 수립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달성 가능한 내용을 가지고 그 내용에 대해서 측정이 가능하거나 성과 평가가 가능한 것으로 수립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뜬구름 다 잡듯이 뭐 그림 그려 놓듯이 뭐 우아하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달성 가능한 내용으로 평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수립을 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목표와 경영 방침 간에는 항상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일관성이 있도록 작성을 해야 되겠죠. 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전 보건에 대해서는 항상 일관성 있게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 뭐 경영 상황이 좋을 때는 뭐 안전 보건에 뭐 금액을 좀 더 많이 투자해서 좀 더 철저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기업의 이윤이 좀 적게 난다든지 좀 어려운 상황일 때는 조금 축소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항상 똑같이 나가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종사자와 협의를 통해 수립해야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종사자가 그러니까 전혀 동떨어진 게 아니고 사업자하고 이 종사자들하고 근로자들하고 함께 같이 협의하고 노력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안전보건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목표를 수정할 필요가 생겼을 때는 수정하여 추진해야 되는 거겠죠. 우리가 안전이나 보건의 목표가 있으면 그거를 올해 목표하고 내년 목표하고 또 다를 수도 있죠. 그럴 때는 항상 어떻게 됩니까? 수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안전보건 경영 방침 어떻게 세우고 실제로 할 수 있는지 대표적인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기업은 기업 경영 활동 전반에 전 사원의 안전과 보건을 기업의 최우선 가치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법규 및 기준을 준수하는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직원을 안전하고 그러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로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이런 방침이 있는 거죠. 목표가 있고 방침이 있는 겁니다. 대전제를 이렇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봅시다. 최고 경영자는 근로자의 생명 보호, 안전한 작업 환경 조성을 기업의 최우선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사업장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통제를 위한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제공한다. 이렇게 이제 경영 방침을 채우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안 되니까 금액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인적, 물적 자원이 들어가고 해야지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할 수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합니다. 무제해, 2년 작전 돌입,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이런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내부 규정을 수립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 5번째는 보면은 근로자 이 사업주만 하는 게 아니고 근로자의 참여를 통해 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위험 요인은 반드시 개선하고 교육을 통해서 공유한다. 개선하기 위한 교육을 하겠죠. 그 다음에 모든 구성원들은 위험 요소를 인지하게 하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 제거 대처 및 통지 기간에 관하여 교육 훈련한다. 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공급자와 계약자는 이런 우리가 세워놓은 안전보건 방침과 안전요구 사항을 준수한다. 이 사업주만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반드시 근로자도 안전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교육을 늘 시키는 겁니다. 교육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최고의 가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 재난 사고 방지 이거죠. 그 다음에 이를 위해서 모든 구성원들은 안전보건 활동에 성실히 임한다. 이렇게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작성을 하는 예시를 하나 들어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반 근로 현장에서는 회사의 규모와 그
기업의 그 근로 특성에 맞게 이런 안전보건 경영 방침을 세우고 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이제 서로 노력하는 겁니다. 사업주와 근로자가 모두 노력하는 것이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합니다.